얘, 너 뭐하니? 뭐가요? 어머니? 생일상 차려주셨으니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거 말고 오자마자 인상 팍 쓰고 들어와서는 짜증난다는 듯이 상을 밀어버리는 게 지금 할 짓이냐? 아무리 남편이 내 생일 못 챙겨주고 출장을 갔다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잖아. 설령 정말 짜증이 난다고 해도 이 시어미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넌 예의도 없니? 예의요? 어머님 말씀이야말로 잘하셨네요. 예의가 없는 건 어머님이시죠. 제가 지금 남편 출장 갔다고 이러는 줄 아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왜 이러는 건데? 어머님,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으시네요. 제가 이런 생일상을 왜 받고 싶겠어요? 일단 재산 정리부터 해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알기나 하세요? 어차피 가망도 없으시잖아요. 저는 그동안 재산 정리하느라 바쁘신 줄 알았는데 고작 하시는 게 이런 생일상 차리는 거였어요. 저한테 정말 뭔가 해주시고 싶으면 빨리 저 세상 가서 유산이나 주고 가세요. 산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남은 사람을 생각하셔야죠. 생일상은 무슨 생일상이에요. 애도 아니고.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강미숙 여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집안 어른들로부터 돈을 아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부모님은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했지만 늘 빠듯한 형편이었기에 그녀는 어린 마음에도 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몸소 느끼며 자랐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돈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아온 그녀에게 돈을 아끼고 모으는 일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인생의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녀는 돈을 아끼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감수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알뜰한 수준을 넘어 웬만한 자린고비보다도 더 철저한 구두쇠가 되어갔습니다. 한 해 입을 옷은 딱 한 벌씩 마련하고 고장난 물건은 수리해서 또 몇 년을 사용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음식은 절대 버리지 않고 며칠이 지나도 다 먹어치우며 가스 요금을 절약하려고 냄비가 한 번 끓으면 불을 끄고 남은 열기로 조리하는 잔열 조리법을 고안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는 사치로 여겨 철저히 배제했으며 돈을 모으기 위해 여러 가지 부업을 찾아 나섰습니다. 돈을 아끼고 모으기 위한 수고는 그녀에게 피곤한 일상이 아니라 어느새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너무 아끼지 말라며 걱정해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돈은 가난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자 한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유가 없고 항상 부족했던 어린 시절, 돈이 있었다면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그녀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결코 과거의 가난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렇게 힘겹게 절약과 절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녀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과연 좋은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잘 기억나지 않는 일들도 어떻게든 기억을 끄집어내어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계부였습니다. 강미숙 씨는 20대 때부터 70이 넘은 지금까지도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그날의 영수증을 정리하고 가계부를 작성해왔습니다. 그녀도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 했던 것뿐인데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물론 가계부가 일기처럼 그날의 추억들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계부에 적힌 목록과 쌓여있는 영수증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날 자신이 어디에 갔었는지, 무엇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곳의 풍경은 어땠는지 되새겨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수증들을 보면 추억들 외에 떠오르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년 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돈을 아끼며 사는 걸 잘 따라줬습니다. 본인이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인 만큼 자신에게도 쓰고 싶었을 텐데 좋은 차 한 번 안 타보고 30년째 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며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그런 가방을 들고 일터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지 떠올렸습니다. 누군가가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그저 멋쩍은 웃음만 지었을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걸 모르고 그저 돈 아끼는 데만 혈안이 돼 있었던 건지 남편도 참 바보예요. 남들처럼 비상금도 몰래 만들어서 자신에게도 좀 쓰고 그러지. 왜 평생 저에게 적디적은 용돈만 받아 생활을 하면서 뭐가 좋다고 그렇게 용돈 받을 때마다 기분 좋아했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 그녀는 가슴이 아파오고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인고의 시간이 결국엔 땅이 되고 아파트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인생의 좋은 시절이 지나고 나서야 그런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남은 것이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처음 아파트에 입주하던 날 남편과 강미숙 씨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처음 결혼했을 때의 신혼집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신혼집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도둑이 들어도 훔쳐갈 게 없다며 이불 한 장만 가져갈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그 시절을 생각하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강미숙 씨와 남편은 다짐했습니다. 우리 자식은 꼭 힘든 시작을 하지 않게 도와주자. 우리처럼 어렵게 시작하게 하지 말자. 남편은 정년 퇴직을 한 후에도 3일만 쉬고 다시 일을 구해 나갔습니다. 아들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강미숙 씨 역시 부업 등을 통해 작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곳에 나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덕분에 그들은 아들이 결혼할 때 적당한 집 한 채를 마련해 줄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노후 자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돈을 쏟아부었지만 아들의 신혼생활이 조금이라도 여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신혼집 자금을 건네주었을 때 비로소 묵은 숙제를 해결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일을 그만두고 노후 생활을 즐기다가 편안한 인생의 마무리를 하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의 조퇴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슬슬 일 그만둘 때가 되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외투에서 찢어진 약 봉투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물어보자 남편은 멋쩍은 듯 말했습니다. 그냥 감기 기운이 돌아서 감기약을 한번 지어 먹어봤어. 그러나 뭔가 수상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감기약 같은 것은 낭비라며 먹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의 일기장을 읽어보기로 결심하고 일기장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의 내용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제서야 사랑하는 아내와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한평생 고생만 시킨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시간이 다가왔는데 어째서 하늘은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가 아미라니. 내가 정말 죽는 걸까? 아직 난 할 일이 남았는데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까?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 마치 모래시계 같다. 아무 증상도 없던 것 같은데 갑자기 남은 인생이 사르르 빠져나가는 느낌이다. 남편의 일기를 보며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놓치고 살아왔던 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약 봉투를 들킨 그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는 감기라고 둘러대 보았지만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아직 그녀에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나니 낙엽 밟는 소리조차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는 삶의 하루하루가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졌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내가 평생 쓸 돈을 마련해 두는 것, 그리고 유치하긴 하지만 번듯한 차를 한번 몰아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좋은 차를 타고 멋진 곳을 다녀오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그를 한평생 후줄근한 가방만 들고 다닌 사람이 아니라 멋진 사람으로 기억해 주길 바랐습니다. 강미숙 씨는 남편의 일기를 읽으며 일기장이 한 장, 두 장 젖어갔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글씨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엉엉 울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바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에서 그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평생 아껴 쓰자는 말로 남편의 목을 조르기만 했던 게 아닐까? 내가 아니었다면 남편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자신의 일기장을 들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내 방바닥에 남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보, 치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심한 거야? 왜 갑자기 멀쩡히 잘 살아왔잖아. 아무 이상 없었잖아. 왜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진작 잘 검사 받아보러 다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네. 미안해. 강미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치료 받아보자. 좋은 병원 가봤어? 방법이 있을 거야. 응. 돈 우리 많이 모아놨잖아. 남편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사기가 넘어서 치료가 어렵대. 아무데나 가도 똑같다더라. 병원 가서 치료를 계속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사실 치료라기보단 고통을 덜어주는 정도래. 그런데 그러고 싶진 않아. 병원에 계속 있는 건 답답할 것 같아. 남은 인생을 그렇게 보내고 싶진 않아. 남편의 말을 들으며 강미숙 씨는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알아본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차를 사러 갔습니다. 남편이 적어둔 소원 중 하나였던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아있는 일생에서 조금이라도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고 싶었던 그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동차 매장에 들어가 가격을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지만 죽음 앞에서 돈이라는 것은 그저 허망한 존재일 뿐이었기에 고민하지 않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참 밝아 보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후 한동안 그들은 그 차를 타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습니다. 죽음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마치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것처럼 인생의 끝을 앞두고 나서야 비로소 행복을 알게 된다는 것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4개월을 채 넘기지 못한 시점에서 남편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기 전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먼저 가서 준비 다 해놓을 테니까 천천히 와. 오랜 세월 함께 했으니까 혼자서 좀 더 삶을 즐겨보다가 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나중에 이야기해줘. 그녀는 나이가 들어서였을까요? 아니면 4개월 동안 많은 생각과 마음의 정리를 해서였을까요?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많이 초연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러모로 배려해 주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다시 못 볼 사람이 아니었기에
곧 따라가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남편을 웃으며 보내주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그녀는 가계부 쓰는 일을 중단하고 그저 마음 편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여러 취미도 가져보고 평생 먹어보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며 지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으려 애쓰며 정말 즐겁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남편의 빈자리를 가장 크게 느끼게 만든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고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활발해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어딘가 계산적이고 물질적인 면이 엿보였습니다. 강미숙 씨는 그날 며느리가 자신을 반갑게 인사하며 웃었을 때도 진심이 아닌 이익을 고려한 미소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환경에서 돈의 중요성을 깊이 깨우치며 살아왔기에 사람을 볼 때도 경제적인 태도나 말투에서 그 사람의 성향을 읽으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강미숙 씨는 며느리의 시선이 아들에게 머물기보다는 아들이 가진 재산이나 경제적 기반에 더 쏠려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강미숙 씨에게 반가움을 표현하면서도 은근히 결혼 준비와 돈에 대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어머님, 아들은 직장에서 성과급도 잘 받으신다면서요? 라며 아들이 가진 직업적 안정성에 대해 묻더니 이었어. 결혼 후엔 저희가 어디에 집을 구하면 좋을까요?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을 하면 좋겠죠? 라며 은근히 재산과 경제적 조건을 드러내길 원하는 듯 했습니다. 강미숙 씨는 며느리의 이 말투가 전혀 탐탁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누군가와 함께하는 행복을 찾길 바라기는 했지만 그 이유가 경제적 안정을 위한 선택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이후에도 만날 때마다 그리고 대화가 오갈 때마다 시시때때로 돈 이야기를 꺼내며 결혼 후의 경제적 계획이나 자산 관리에 관해 묻곤 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진행될 때 며느리는 시시때때로 강미숙 씨에게 결혼 자금에 대해 은근히 떠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예단 준비는 간단히 하는 게 좋겠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댁에서 집해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강미숙 씨는 며느리가 남편이 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가 가진 경제적 여건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을 열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명절 모임 자리에서 며느리가 다른 가족들 앞에서도 돈 이야기를 꺼내며 경제적인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미숙 씨는 며느리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보다 오직 물질적인 안정만을 추구하며 결혼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며느리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찾아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차 많이 비싸셨죠? 그럼 비싼 차를 그냥 두면 아깝지 않을까요? 그거 저희 남편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버님도 그런 걸 생각하셔서 일부러 비싼 차를 사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강미숙 씨는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남편을 떠나보낸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그녀에게 그런 말을 꺼내는 며느리가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는 차에 대한 얘기에서 그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짐은 다 정리하셨어요? 물건도 빨리 정리하셔야 어머님도 마음 정리하기 편하잖아요. 그녀는 며느리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세월과 그가 남기고 간 유산들을 마음으로 되새기며 그저 침묵 속에 답을 삼켰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물건 다 정리하셨어요? 괜히 생각나서 슬퍼지시면 어떡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 그 청소기. 안 쓰시면 저희가 가져가도 돼요? 요즘 이런 거 버리는데도 돈이 드니까 괜히 돈 쓰지 마시고 저희가 쓸게요. 또 다른 날에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집이 너무 크지 않으세요? 집이 너무 크면 외로움을 쉽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짐 좀 정리하시고 조금 작은 데로 가셔도 좋지 않을까요? 버릴 건 버리시고 집도 좀 정리하세요. 오래된 것들 집에 두면 너무 늙은 사람 사는 집 같아서 좀 그래요. 차라리 직설적으로 말하면 강미숙 씨도 대놓고 화를 낼 수 있을 텐데 며느리는 항상 그녀를 위하는 척 말해왔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속이 불편했지만 차마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됐다. 됐어. 오래됐다고 다 버리면 나부터 내다 버려야지. 하지만 며느리는 그녀의 말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누가 봐도 강미숙 씨가 지금 사는 집을 며느리가 탐내는 것이거나 남는 돈을 나눠 달라는 뜻임이 훤히 보였습니다. 내심 그녀는 어머니 외로우실 테니까 같이 사시는 건 어떠냐고 하는 따뜻한 말을 기대했지만 정작 반응이 없자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미숙 씨는 그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다른 며느리들처럼 아예 신경을 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그런 행동들이 계속되자 강미숙 씨는 스트레스 때문에 혈뇨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도 아닌 며느리 때문에 혈뇨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늘에서 노심초사 그녀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방광이 조일듯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남편 생각이 나서 겁이 났습니다. 남편 역시 약간의 증상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치료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일단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괜히 호들갑 떨고 싶지 않았고 설령 그녀가 예상한 것이라 해도 스스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한 뒤 그녀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제발 아니여라, 아니여라. 그녀는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방광암 2기였습니다. 암이라는 한 단어가 주는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칼을 목 앞에 들이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듯한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죽음을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그 기분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암덩어리는 큰 데다 재발률도 높았고 나이 역시 치료에 큰 희망을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남편도 이런 기분이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일기장에 적었던 그의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감정을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을 울기도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초연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건 두려웠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를 떠나보낸 아들이 어머니까지 떠나보내야 하는 심정이 어떨지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놓고 자신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예상대로 아빠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더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의 며느리는 애써 심각한 척하면서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많이 힘드셔서 그런가 봐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더니
아유, 진짜 왜 이런 일은 꼭 연달아 일어나는 건지 저도 스트레스 받네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대신 스트레스 받는다고 표현한 것이 의도적이었는지 잘못된 표현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애써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는 며느리의 모습이 너무도 훤히 보였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남이라 해도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정도 쌓였을 법했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며느리를 최대한 멀리하기로 했습니다. 얼굴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였고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멀리하려 하자 며느리는 이제 그녀가 죽은 뒤의 재산에 대해 은근히 돌려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사회환원 같은 건 안 하실 거죠? 요즘엔 그런 거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미 저 세상 간 사람 돈 받아다가 자기들 배불리는 데만 쓰는 사람들. 참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죠. 그녀는 사회환원이나 기부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는 어떻게 그런 것까지 떠올릴 수 있었는지 의아했습니다. 얼마나 재산 상속에 대한 걱정이 컸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 온통 돈만 생각하는 모습이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를 멀리하며 지내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고 통증도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강미숙 여사님은 홀로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준비할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생과 삶에 대한 경외로움,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려고 애썼습니다. 종교는 없었지만 사후세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녀가 남편과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문득 그녀가 없는 아들이 걱정되곤 했습니다. 이제는 다 큰 성인이 되었지만 돈만 밝히는 며느리와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을지 염려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그녀가 며느리를 멀리하고 있었기에 혹시 그로 인해 며느리에게 악감정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침 얼마 뒤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그녀는 며느리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생일을 챙겨주는 것이 아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녀로 인해 아들이 슬퍼하거나 아내 생일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의 생일상을 직접 챙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노력을 보이면 남은 인생 동안이라도 며느리와 잘 지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녀는 진통제를 먹어가며 하루를 꼬박 들여 며느리의 생일상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인사 왔을 때 좋아했던 전복갈비찜, 고사리 무침, 매실 장아찌 등등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에게도 그날은 웃고 무겁지 않게 보내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생일날이 밝았을 때 아들은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이내 오지 못한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무슨 회사가 아내 생일인데 예고도 없이 출장을 잡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안 되겠니? 아들은 난처한 듯 말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는 며느리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인사를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일상이 차려진 걸 보더니 며느리는 짜증스럽다는 듯이 상을 밀쳐버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오랜만에 애써서 며느리를 위해 생일상을 준비했는데 오자마자 다짜고짜 인상을 쓰며 짜증을 내는 며느리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출장 가게 되어 기분이 안 좋은 건가 싶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생일상을 차려준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태도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참다 못해 그녀가 물었습니다. 예, 너 뭐하니? 그러자 며느리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뭐가요? 어머니? 생일상 차려주셨으니 자리에 앉았잖아요. 강미숙 씨는 답답한 마음에 다시 말했습니다. 그거 말고 오자마자 인상 팍 쓰고 들어와서는 짜증난다는 듯이 상을 밀어버리는 게 지금 할 짓이냐? 아무리 남편이 내 생일 못 챙겨주고 출장을 갔다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잖아. 설령 정말 짜증이 난다고 해도 이 시어미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넌 예의도 없니? 그러자 며느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예의요? 어머님 말씀이야말로 잘하셨네요. 예의가 없는 건 어머님이시죠. 제가 지금 남편 출장 갔다고 이러는 줄 아세요? 강미숙 씨는 며느리의 말에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왜 이러는 건데? 그러자 며느리가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으시네요. 제가 이런 생일상을 왜 받고 싶겠어요? 일단 재산 정리부터 해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알기나 하세요? 어차피 가망도 없으시잖아요. 저는 그동안 재산 정리하느라 바쁘신 줄 알았는데 고작 하시는 게 이런 생일상 차리는 거였어요. 저한테 정말 뭔가 해주시고 싶으면 빨리 저 세상 가서 유산이나 주고 가세요. 찬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남은 사람을 생각하셔야죠. 생일상은 무슨 생일상이에요. 애도 아니고. 며느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붙이며 이어 말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제가 이런 밥이 넘어갈 것 같아요? 이런 거 만들 시간에 다른 것부터 정리하세요. 며느리의 말은 기가 막힐 정도로 가관이었습니다. 쏟아내는 말에 그녀는 충격을 받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을 밝히고 재산 분할에만 관심 있어도 죽음을 앞둔 시어머니에게 저런 말을 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그녀가 말릴 틈도 주지 않고 상에 차려진 음식들을 싹 개수대에 가져가 버리더니 손을 툭툭 털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녀는 암보다도 며느리가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구나. 그녀는 남편이 떠난 후 며느리가 은근히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정리를 해주지 않았던 것이 쌓여 있었던 걸까? 남편의 유산은 그녀가 모두 가지고 있었고 아들에게는 아직 나눠주지 않았던 것도 그 이유였던 걸까? 강미숙 씨는 어떻게든 며느리를 이해해 보려 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지, 이 상황에서 병원에 가 누워있기라도 한다면 며느리는 더 일을 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남편이 있는 곳으로 빨리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강미숙 씨는 또다시 혈뇨를 보았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던 통증이 다시 느껴졌고 다음 날 병원에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른 아침 병원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 일정이 앞당겨진 걸까 싶어 긴 숨을 한 번 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미숙 씨는 병원으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미숙 환자님 맞으시죠? 저희 병원인데요. 그녀는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병원 측에서 말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이전 병원에서 준 자료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검토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조직을 살펴보니 암이 아니라 단순한 혹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네, 혹이라고요? 정말 그런 건가요? 네, 정말 다행이죠. 혹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시술로 바로 제거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편한 날 오셔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도 괜찮습니다. 살았다는 생각에 그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잡념도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병원에 예약을 했고 간단한 시술을 받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제 했던 음식 냄새가 집 안에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버리고 간 음식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냄새에 어제 며느리가 그녀에게 한 짓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충격과 당황으로 아무 말도 못했지만 병이 아닌 것을 알고 나니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당장 아들네에 연락해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니 지금 바로 와라. 잠시 뒤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제와는 사뭇 다른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어제 일 때문에 재산을 분할해 줄 거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강미숙 씨는 부하가 치밀어 올라 아들 부부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신발 벗지 마. 거기 서 있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강미숙 씨는 집 안에 들이지 않은 채로 오전에 받았던 검진 결과서를 며느리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떡하니? 이제 유산 상속해줄 일은 없겠다. 유산 탐내는 네가 하도 무서워서 암도 싹 도망가 버렸어. 암이 아니고 혹이라더라. 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암이 아니라 혹이라고요? 엄마, 암이 아니라 혹이었던 거예요? 그래. 큰 문제도 아니래. 병원에서 이미 치료도 다 받고 왔다. 조금만 안정을 취하면 다 나을 거래.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아빠 떠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엄마까지 가시면 정말 다행이에요. 사실 마음이 많이 쓰였거든요. 아들은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유산을 탐내다니. 그러면서 그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개수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개수대 좀 봐라. 이 음식물 쓰레기들. 어제 내 마누라가 와서는 내가 차려준 생일상을 싹 다 집어던지고 버린 거다. 입에도 대지 않고 싹 다 버리더라. 나한테 얼른 재산 분할이나 해달라고 하면서 갈 사람은 빨리 가고 살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게 며느리가 죽음을 앞둔 시어미에게 할 소리니? 아들은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녀는 당황한 듯이 부정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 저 재산 탐내지 않아요. 저한테 무슨 오해가 있으세요? 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며 거짓말을 하세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요. 그녀는 개수대에 생일상을 버린 것을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음식이 좀 상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어머님이 기분 나쁘다며 다 갖다 버리신 거잖아요. 제가 일부러 남편한테는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제가 버렸다고 하세요? 그녀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버리고 내가 찍은 거짓말이라고? 정말 대단하구나. 역시 꼬리가 9 달린 구미호구나. 넌 나를 뒷방 늙은이로 봤겠지만 나도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야. 이럴 줄 알고 내 친구한테 녹음하는 법을 배워놨지. 내가 한 말들 싹 다 녹음되어 있어. 강미숙 씨가 녹음한 걸 들려주겠다고 하자 며느리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강미숙 여사님이 빈말을 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었고 며느리 또한 그녀가 그럴 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강미숙 씨는 원래 스마트폰 사용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전화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취미 생활을 위해 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했고 거기서 스마트폰 강좌를 듣게 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수업을 듣던 동년배 친구에게 녹음기의 중요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본인이 며느리에게 구박을 받았을 때 그걸 다 녹음해 유용하게 증거로 사용했다고 말하며 그녀에게도 녹음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날 강미숙 씨는 며느리가 오기 직전에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 그러자 그날 마침 며느리의 충격적인 행동이
녹음에 담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미숙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눈이 커진 채 팔을 휘저으며 잘못된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사과는커녕 변명만 늘어놓는 며느리가 너무도 괘씸해 그녀는 며느리가 버린 음식물을 봉투에 담아 며느리 얼굴에 강하게 던졌습니다. 봉투가 터지면서 며느리는 온통 음식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그저 강미숙 씨의 진단서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아닌데. 강미숙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화가 치밀어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곧장 며느리를 불러내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이 대체 뭐야? 며느리는 당황한 듯 어물쩍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내가 잠깐 실수한 거야. 당신이 출장 가서 나도 기분이 좀 안 좋았고. 아들은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외쳤습니다. 실수, 그게 실수야. 죽음을 앞둔 우리 엄마한테 재산이나 내놓으라고. 생일상까지 엎어버린 게 실수라고? 며느리는 머뭇거리며 손을 들어 아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아니, 그게 난 그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인지 몰랐어. 그냥 좀 짜증이 나서. 아들의 얼굴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렁였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짜증이 나서 우리 엄마가 목숨 걸고 차려준 생일상을 짜증난다고 엎어버린 게 그냥 짜증 때문이라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너였다고 믿었던 내가 바보지.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 합리화만 하고 있는 내가 대체 인간이야? 아들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는 듯 떨리는 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결국 한계에 다다랐고 그는 차갑게 며느리에게 다가가더니 힘껏 손을 들어 며느리의 뺨을 쳤습니다. 이게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야. 며느리는 충격에 휘청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따갑게 울리는 뺨을 손으로 감싸쥔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멸시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널 가족으로 받아들였는데 내가 한 짓은 이런 거야. 이제 그런 얼굴 다시는 내 앞에 들이밀 생각도 하지 마. 결국 며느리는 초점이 풀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강미숙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됐으니까 얼른 그 음식물도 싸들고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며느리는 대충 음식물을 주워 담고는 허겁지겁 집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사람을 잘못 봐서 엄마에게 마음고생을 시켰다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강미숙 씨는 비로소 마음의 짐이 싹 가신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암덩어리는 없었지만 마치 그 덩어리가 사라진 듯한 상쾌함이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결국 며느리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시댁 재산만 밝히는 며느리의 속내를 알게 되었고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이혼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빌었습니다.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 수발도 다 들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알고 보니 며느리의 집안 상황이 아주 처참했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는 허구한 날 노름을 하고 다니며 가족에게 빚을 지웠고 가족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도 하루 자러 갔다가 지갑까지 털리고 돌아온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가족과 거리를 둔 지금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으니 한 번만 이해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웃기지 마. 그런 환경에서 자란다고 다 너처럼 되는 건 아니야.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 재산이나 빨리 처분해 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 많아. 넌 그걸 모를 테지만 나도 우리 집 환경이 아주 힘들었었고
내가 잘못된 거야. 아들은 끝내 며느리의 변명과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재산을 탐내다 모든 것을 잃고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는 가만히 있었더라면 사랑받는 가족이 되어 자연스럽게 유산을 물려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쓰레기 봉투와 바꾸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불행한 가정으로 돌아갔고, 나중에는 부모의 빚까지 떠안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 며느리의 삶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시댁에 기대했던 재산도 아들마저 돌아서며 유산에 대한 모든 기대가 사라진 그녀에게 남은 것은 친정의 빚과 가족의 끊임없는 요구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차마 부모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고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작은 자본을 들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고 부모의 빚 일부도 떠안으며 모든 걸 걸고 한 일이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쉽게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그 사기꾼은 그녀에게 사업의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며 모든 자금을 털어갔고 모든 것을 빼앗긴 그녀는 결국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집도 잃고 갈 곳이 없어진 그녀는 어느새 고시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면 문득문득 남편과 시어머니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젠 너무도 먼 현실이 되어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빚 독촉도 계속되었고 이제는 내몰리듯 그 빚까지 갚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좁은 고시원 방 안에서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과거 욕심이 남긴 파국 앞에서 며느리는 이제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현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에 반해 강미숙 여사님은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재혼을 걱정했지만 심성이 착한 아들이니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 믿었습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것도 흉이 아니니까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암은 피했지만 살 날이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일생 동안 적당히 즐기며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강미숙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건강을 되찾은 여사님이 참 다행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